안녕하세요. zoning 매니아입니다. 오늘은 도시계획 체계 및 절차의 두 번째 시간, 도시계획 절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계획 절차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 한번 볼게요. 기사를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광주시가 전남대병원에 새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갈까요?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공무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용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좀 더 집중해서 먼저 볼 건 뭐냐면, 전남대 병원 측이 용적률 상향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거에 따라서 광주시가 뭘 했나 볼까요?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심의를 완료하면 어떻게 하나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지정도면을 고시한대요.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 어디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도시계획의 일반적인 구역지정, 가장 첫 번째 절차가 끝나요. 오늘은 이런 도시계획의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볼 각각의 계획들의 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일반적인 사업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구역 지정. 여기가 사실 도시계획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이에요. 어떤 땅을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구역 지정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 누가 사업할래? 그리고 누가 어떻게 사업할래? 이런 내용들이 담기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가하는 절차가 들어가요. 여기까지 되면 이제 사업을 실제로 하면 됩니다. 설계하고 공사하고 준공하는 사업 시행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단계에서 가장 처음에 관심이 많은 곳은 이거겠죠. 아무래도 구역을 어디다가 어떤 땅을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크게 네 가지로 갑니다. 이 구역지정 절차는 크게 네 가지로 가는데, 첫 번째, 계획 수립. 계획을 만드는 거. 두 번째, 이 계획 만든 걸 가지고 여러분 의견 어떠세요? 라고 주민의회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어보는 단계. 다음 세 번째,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수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단계. 이 심의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한 단계.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는데요. 계획 수립에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검사와 입안, 초안이 있고요. 의견조에는 주민, 의회,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있고, 위원회 심의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는 정부지자체, 앞에서 봤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첫 번째, 계획 수립 단계를 볼게요. 두 개가 있네요. 기초조사와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가 있습니다. 기초조사에는 뭐가 있느냐? 기초조사 국토계획법에 여러 조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기초조사에는 적재적소에 환기를 하세요. 환기가 중요하겠죠? 네,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 봤는데, 환기적재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하기 위해 먼저 하는 기초조사에서는 기초조사에 있는 환기적재 네 가지 중에 기는 기초조사예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용도 입지에 맞는 최적지 선정과 생태환경 보호, 유통시설 공급을 위해서 땅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땅을 어떤 걸 조사하냐?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서베이와 비슷해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여건은 어떤지, 기반 시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요. 땅이 얼마 변경 안 되는 것이나 원래 개발된 곳을 다시 개발하는 곳 이런 거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면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연 환경, 그리고 우리 인문 환경, 사회 환경, 경제 여건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서울도시기본계 이게 딱 기초조사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주로 우리가 수립하는 개발 계획들의 기초조사는 이런 식으로 쓰여집니다. 세계 대도시가 부족해서 서울은 녹지 공간이 부족하대요. 파리, 뉴욕보다는 조금 많은데 싱가포르, 런던보다는 좀 적습니다. 1인당 공원 면적이. 이런 식으로 우리 공원 면적은 이래요. 우리 대상지에 보니까 인구는 어때요? 인구는 서울의 자연 증가가 사상 최소치고 사회적 증가도 10년 연속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여건 어떻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조사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대강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다음 환경성 검토입니다. 환기적재.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을 만들어 보자. 환기를 적재적소에 하십시오 라고 만들어 보고자 환을 했는데, 어쨌든 환경성 검토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자체장이 하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도시군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환경에 부담이 되는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대상으로 하냐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비오톱의 복원 개선이에요. 이거 뒤에서 바로 살펴볼게요. 면제되는 거 있겠죠? 좀 더 높은 단계, 높은 레벨의 그런 환경 검토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이런 것들, 앞에서 말했던 경미한 사유, 이런 것들은 환경성 검토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환경성 검토 중에 비오톱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비오톱을 법적 용어로 어렵게 유식한 척 말해보면 도시생태 현황 지도입니다. 자연환경보존법이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의, 이걸 보면 그냥 이거 한번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비오스 플러스 토포스인데, 비오스는 생물, 토포스는 장소. 생물들이 모여있는 장소, 생물들이 이렇게 그룹별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여있는 서식지를 뜻해요. 자, 여기 뭐 어렵게 정의를 써보자면, 뭐 어쨌든 공간적 경계로 생물 군집이 서식하거나 잠재력을 지닌 공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런 내용들은 뭐 대충 이제 생물 플러스 장수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형평가를 1에서 5등급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1, 2등급은 개발이 안 돼요.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볼게요. 그린벨트보다 더 센 이곳에 퓨처밸리를, 그린벨트도 우리나라 토지 규제 중에서 거의 이제 끝판왕급의, 끝판왕은 아닐까요? 100층 있으면 한 90층 왕 정도는 될 굉장히 센 규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규제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소녀시대 태연님께서 사기를 당하셨나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요? 뭐 제2의 강남, 3호선, 5호선, 9호선 지하철 연장, 이런 건데, 홍보 문구가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금싸라기 땅에, 근데 개발이 불가능한 야산이래요. 기획부동산, 이런 게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피해자가 3,000명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비오톱은, 그래서 왜 사기냐? 비오톱이라는 거는 우리가 봤듯이 동식물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생물 서식지인데, 뭐 독일에서 생겼고요. 근데 서울시의 경우 비오톱 5등급 중 1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보전하여야 한다. 개발이 불가능하다. 근데 개발이 이렇게 된다고 하고 사기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우리 토지음에서 볼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봤던 토지음 같은 거. 우리가 누군가 이런 뭐 개발을 제한한다라고 하면 관심 있으시면 꼭 토지음 같은 거 살펴보셔서 비오톱은 아니지, 뭐 그린벨트는 아니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하나 더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죠.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걸 봤었는데,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는 그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 시행할 때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보전 방향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환경영향평가, 진짜 사업을 할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는 거 하고, 이거 대규모는 그런데 좀 소규모로 하는 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고 조금 더 약식화된, 좀 간단하게 만든 절차를 적용하고요. 그거 전에, 이런 거 하기 전에 좀 더 계획 단계, 우리는 구역 지정 하잖아요. 이런 구역 지정 할 때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해서, 이런 구역 단계에서는 자, 뭐 이 땅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성은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미리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성 검토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의 경우에는 전략 환경 평가를 하시고 환경성 검토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것, 이제 그것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렵죠? 내용이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제가 환경 계획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기 적재 중에 적입니다. 토지 적성 평가. 토지의 적성. 내가 내 적성도 모르는데 무슨 토지의 적성이야? 토지의 적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의 적성은 무슨 적성이 있을까요? 개발할까? 보존할까? 토지를 개발하는 게 좋은 땅인가? 아니면 우리의 여가, 또 생물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하는 게 좋을까? 요거를 이제 평가하는 게 토지 적성 평가입니다. 토지의 환경, 생태적, 물리적,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건데요.
기존에 했거나 기초조사 면제사유는 간단한 거였죠. 이런 것들 기개발지 개발하는 것들에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뭐 여러 지표가 있어요. 근데 요런 지표들을 실제로 보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도시계획 전공자 분들일 테니까 다 웬만하면 다 아실 거고, 이거를 좀 평가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강 이런 것도 있다. 경사가 너무 높으면 개발이 안 되겠죠. 표고 너무 높은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너무 높은 곳은 개발이 어렵겠죠. 기개발지와의 거리, 도심과 너무 떨어진 저 산속에 있는 데는 개발이 어렵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적합한가라고 보는 것들이고요. 보존적성, 뭐 생태자연도 상위등급 비율, 그 우리 봤던 비오톱 같은 거죠. 이런 걸 보고 보존적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요거는 다 평가를 하고요. 여기 선택지표 중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두 개를 골라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개발적성이냐, 얘는 개발하는 데야, 얘는 보존하는 데야. 그래서 가나 등급을 받으면 입안을 제한하고요. 라마 등급을 하면 그래 한번 개발해 봅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중간 등급을 받으면 모의고사 한번 더 쳐봐, 심리를 거쳐서 네, 입안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게 토지적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가에서 마등급을 서울시에서 만든 건데요. 당연히 가등급, 나등급 보전하는 데들, 여기 뭐 산 있는 데들, 이런 데들이 1가나 등급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재해입니다. 재해 영향성 분석. 재해의 영향을 분석하는 거겠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폭우, 폭염, 폭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개발 계획을 세우기 전에 검토해보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면산 산사태가 2011년에 났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2012년에 도입됐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아무 땅이나 개발하지 말고 재해에 영향이 있는 곳에는 미리 재해 저감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한 대나 기초조사 면제사 경미한 변경 같은 거죠. 그리고 원래 개발된 곳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는 면제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겼냐? 현재 기후 노출, 이게 얼마나 자주 발생하냐, 이런 재해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피해가 얼마나 크냐, 이런 거를 자주 발생하는 애, 그리고 피해가 큰 애, 이런 게 가장 높은 애가 이런 거겠죠. 지금 말고 나중에 기후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기후변화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됐냐라고 판단을 해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매트릭스 만들어서, 얘가 이 땅은 재해에 굉장히 취약한 땅입니다. 이 땅은 재해에 굉장히 뭐 강력하게 버틸 수 있는 땅입니다. 이런 걸 판단합니다. 이걸 판단해서 어디다 써먹을까요? 이걸 시가와 유보하거나 개발 억제. 이게 취약하다고 하면 개발이 억제되겠죠. 뭐 보존 용도의 용도적 부여하고, 우리 용도지구에서 배웠던 방제지구 지정,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는 되도록이 안 하겠고요. 건축물 건축 제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제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우리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기초조사에 제가 너무 많은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두 번째는 심플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입안할 거다 말 거다 라는 걸 결정, 문서화하는 단계예요. 그걸 우리가 입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들이 보통 하고요. 도나 뭐 지자체 공동으로 하거나 국토부도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걸 하겠다, 어디다 어떤 걸 하고 기초조사 결과는 이렇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문서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결정서, 공무원들 조직에서는 흔히 방침서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방침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지도로 만들고 그걸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 방침서, 공무원들 혹은 공무원 조직과 일해 보신 분들은 좀 많이 보신 양식일 겁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구청이니까 이제 동작구청에서 만든 그런 자료인데요. 첨가물 시장 폐지,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의 첨가물 시장 폐지에 따른 지하보도에 철도 안전 문제가 있어서 지하보도의 위치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출입구도 추가 신설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높은 분이네요. 부부청장님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문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문서들이 쭉 있고 지도도 붙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법에서는 지형도면과 계획 설명서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 지도인데요. 여기 뭐 소로, 여기 작은 도로가 있어, 여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파란 도로, 여기 옛날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도시철도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대, 이런 색으로. 철도, 여기는 KTX 다니는 길, 그런 거겠죠. 이런 도시계획 도로를 첨부를 해야 되고요. 계획 설명서, 이 계획은 어떤 배경이고 어떤 목적이고 뭐 범위는 이렇습니다 라고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1단계 가장 어려운 1단계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단계가 되겠죠?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은 세 분류로부터 받는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세 분류일까요? 주민, 지방의회, 관계기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주민 혹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의견 청취를 하는데 그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의견 청취가 있고 업그레이드된 좀 빡센 버전의 의견 청취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공청회, 우리가 직접 모여서 사람들 이렇게 여기 그림 사진이죠?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죠? 죄송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도시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서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얘기를 듣고 뭐 의견도 제시하고 하시겠죠? 이런 게 공청회예요. 근데 요거는 모든 경우에 필수는 아니에요. 의견을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듣는 거는 필수인데 공청회는 특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처럼 장기간 계획이거나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들에 대해서는 이 법적으로 공청회를 하도록 의무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일반적인 개발 계획인 경우에도 주민 30명 이상이나 50% 이상이 개철 요구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한 건데 요거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0명 이상이 요구를 하면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내용은 뭐냐? 입안 내용이겠죠? 개발 관리 내용 어떻고 개발 관리 내용 어떻고 위치 기초조사 결과 앞에서 입안했던 내용을 그냥 보여주시면 됩니다. 설명하면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절차는 일간 신문이나 관보 공보, 관보는 정부가 내세우는 거고요. 공보는 지자체가 이제 공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보 공보, 인터넷 방송 이런 걸 통해서 공청회 사실을 공표하고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요거를 안 해도 되는 경우에도 요건 해야 됩니다. 의견 청취. 의견 청취는 실제로 모여서 듣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도시나 군들이 주로 하는데요. 일반적인 개발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관보나 공보, 일간 신문 등에 쭉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홈페이지에 띄워놔요.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을 보시고 의견을 주세요. 의견 있으신 분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14일 동안 이걸 띄워놓을 건데 14일 이상 띄워놓을 건데 이게 끝나고 60일 이내에 저희가 반영할지 말지를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국방이나 국가안보상 이유 이런 거는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주민 의견 청취는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어요.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를 이렇게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재산권에 저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거 정말 만들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만들기 싫은 분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고요. 공고 등 사항은 시청으로 문의해 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열람 공고를 내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합니다. 우리 지방 주민들의 대표이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권자가 일반적 개발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요. 도시나 군이 의회로 보내면 의회에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갑니다. 생긴 거 어떻게 생겼냐? 제가 광화군 의회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수질 오염 방지 시설 결정을 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할 테니까 의원님들, 그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분류가 뭐였죠? 관계기관. 관계기관 하면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주로 이거를 각 다루는 여러 행정기관들에 쭉 다 보내는 거예요. 관계 중앙부처가 될 수도 있고요. 관계 지방자치단체 부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산 관련 부서, 환경 관련 부서, 상하수도, 국방, 교통 이런 여러 관련된 기관들에 보내게 됩니다. 뭐 당연히 이것도 국방이나 안보상 이유로는 안 보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개발계획 내용들을 쭉 보내서 공물 송수신을 합니다. 예를 볼게요. 그래서 예를 보면 이 성동구 송파구군요. 성동구가 아니라 성포구인가? 예, 성동구치. 예, 성동구치소 부지인데 이런 거 여기다가 이 검토 요거 여기다가 뭐 도시관리 계획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의견을 누구한테 보내나 볼까요? 여기 이걸 보내는 거는 공공개발 추진반이라는 곳에서 보내는데 도시계획 전략계획 서울시내 각종 도시계획 관련과들, 주택 관련과들, 공원 관련과들, 물 관련과, 문화 관련과, 체육 관련과, 교통 관련과, 주차 관련과, 그리고 구청까지 여러 곳에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의견을 쑥쭉 모았어. 그러면 이거를
반영할지 안 할지를 검토를 하죠. 반영할지 안 할지를 검토하는데 반영할지 안 할지를 만들어서 어디다 내느냐? 여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장면 하나 가져갔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각 이 도시계획의 단계에 따라서 결정하는 위원들은 다르지만 어쨌든 도시계획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게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앞에서 우리 광주 병원 관련 봤던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 이런 것들이 주로 위원회고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25명에서 30명, 민간 플러스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내용 전문가들은 도시계획, 교통, 환경, 사회, 경제 등에서 위촉을 해요. 요거는 심의나 자문, 심의 자문의 역할이다. 심의랑 자문을 왜 굳이 강조하냐면 요거는 처분성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 결정이나 책임은 도시나 군이 집니다. 이걸 만드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여기 따르겠죠. 이걸 따르지 않으면 뭔가 관련 결정한 공무원들은 굉장히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왜 심의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처분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처분성은 없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안 거치면 절차상 하자 위법하다라고 주장해서 그 결정 자체를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계획 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이게 행정심판 사례입니다. 행정소송 사례는 처분성이 없는 것이 알기 때문에 변호사님들께서 의뢰인이 갖고 왔을 때 요건 처분성이 없어 소송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을 테지만,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청구인이 하신 것 같아요. 청구인은 도시계획 부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이걸 청구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 결정하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가 저거였죠.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처분에 대한 거는 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 청구다. 왜냐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굳이 싸우시려면 지방자치단체랑 싸우세요.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단계 결정고시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됐던 내용들을 쭉 모아서 결정고시합니다. 의사결정하는 거죠. 계획문 만들고 도면 작성해서 요게 도시관리계획 도면이죠. 도면을 해서 고시를 하면 끝납니다. 요거 하는 거는 이 도시계획을 결정한 사람들, 도시군이 주로 될 거고요. 국토부도 있고 공동도 있는데 이런 공공기관, 공공 영역에서 결정을 하고요. 모든 절차를 거쳐서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게시합니다. 효력은 지형도면, 지형도면 앞에서 보인 요거를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고요. 2년 동안 고시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 번 더 제가 그냥 강조드리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승인 여부를 결국 시에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개발 계획들이 주로 결정된다는 것을 담아두시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각 계획들은 어떤 조금씩 다른 절차를 갖고 있는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